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생명공학과의 통합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민희라고 하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연구 분야 FNIRS라고 하는 연구 분야에서 감정 예측을 어떻게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분류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뭔가 박사 논문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초보인 제가 따라가기에 좀 괜찮아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감정 예측이라는 분야는 이제 공부를 저도 처음 해봤는데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뭔가 목표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감정 예측이고 이거를 왜 필요로 하냐면 어떤 유저의 경험 같은 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설문조사 형식으로밖에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컨벤셔널한 메소드로 어떻게 감정을 점수를 측정을 하냐면 이 셈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파나스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셈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이제 여기 웃고 있고 점점 무표정에다가 슬퍼 보이는 이런 거. 그러니까 가로축은 밸런스라고 하는 거를 즐거움의 레벨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뭔가 안에서 팡 터지다가 이제 여기선 잠잠해지는 이런 거는 또 이제 어라우절이라는 흥분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즐거움 정도랑 흥분 정도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떤 거를 뭔가 인지 과제를 했을 때 그때 기분을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면 여기 사이에다가 체크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뭔가 지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방법인데 이거는 아까 이 그림에서 체크하는 거랑 다르게 이거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매우 그렇다 아니면은 조금 그렇다,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레스티드 하면은 뭔가 재미있는 그런 거에다가 이제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나오는 이 감정 몇 가지에 따른 점수를 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 이모션 스테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즐거움과 흥분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뭔가 지표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연구자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FNIRS라고 하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간략히 FNIRS가 뭔지 소개드리기 앞서서 이제 생리학적인 센서를 가지고 감정을 뭔가 연구를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센서들이 주로 뭐냐면 EEG라는 거는 이제 여기 아래에서 보시듯이 전기 신호예요. 각 붓기에다가 전극을 붙여가지고 각 채널별로 이제 전극 신호를 얻는 거를 가지고 감정 예측 연구를 하기도 했고 fMRI 같은 경우는 이제 MRI 잘 아시는 것처럼 MRI 이미지에서 뭔가 활성도를 또 측정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fMRI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연구 분야에서밖에 안 쓰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슷한데
뭔가 하위 호환 같은 느낌으로 이제 fMRI보다는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제 비슷한 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금 이 시간에 발표하려는 게 근적외선 동강법이라는 에프니얼스라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신호를 보시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EEG는 뭐 초당 500개, 최소 500개 샘플 이런 거를 되게 빠르게 이제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fMRI나 fMRI는 이제 30초, 뭐 15초 이런 식으로 해서 느리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EEG는 뭐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지만 뭐 fMRI나 f니얼스는 헤모글로빈 그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신호를 가지고도 감정에 따른 그런 생리학적인 신호 변화를 가지고 연구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리뷰하는 이 논문에서도 이 에프니얼스를 이용을 해서 감정 예측에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팀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그 감정을 셀프 리포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생리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제 감정 예측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20명의 이제 건강한 어른 대상으로 신호를 이제 얻었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총 이게 52채널 FNIRS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파란색이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고 빨간색이 뭐 빛을 쏘는 뭐 LED 아니면 그 레이저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라이트랑 디텍터랑 이런 식으로 거리가 있으면은 라이트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뇌를 지나치고 그 뇌에서의 그 헤모글로빈 농도 변화에 따라서 디텍터가 받아들이는 그 빛의 세기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여기 전두엽의 프론탈 로브에서 그 신호를 획득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냐면, 이제 감정을 어떻게 지표화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데프라는 데이터 셋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하는 게 유튜브에 보면은 비디오 링크들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근데 이제 뭐 뮤직비디오의 전체적인 그런 감정 상태가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개를 그 중에서 뽑았는데 찾아보니까 직접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파인 프렌즈라는 노래는 되게 뭔가 잠잠하고 뭔가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전혀 신나지 않은 노래고 두 번째는 뭔가 되게 재미있는 박자랑 뭐 노래 같은 거를 들려줘가지고 이걸 보면은 뭐 하이 밸런스 뭐 즐거움도는 높은데 그렇다고 이제 흥분도는 또 낮은 그런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밴드가 막 점프하고 난리 나서 이제 뭔가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즐거움도도 흥분도도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이 공공 데이터 셋에서 라벨링을 다 해놓은 그게 있어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기서 실험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총 15개 뮤직비디오 1분짜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각각 이제 3블럭이에요. 한 블럭에는 여기 보시면은 밸런스랑 어라우저를 이제 뭐 높은 거, 낮은 거, 뭐 한쪽만 높은 거 아니면 뭐 뉴트럴이라고 해가지고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거 해가지고 비율을 똑같이 해서 5개씩 한 블럭에서 총 3블럭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블럭 그 비디오 사이에 그 쉬는 시간이라고 그 레스트 타임이라고 있는데 그건 15초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센서를 부착한 상태에서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비디오를 보고 나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을 때 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피엄다마다 감정 상태를 라벨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리졸트 결과 값을 보니까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뮤직비디오마다 그 원래 정해진 그 흥분도랑 즐거움도가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그 실제 지금 이 연구에서 진행한 피험자들의 그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 데이터셋이 완전히 이제 이게 그들이 말할 때 뭐 즐겁고 뭐 흥분도 되게 높은 뮤직비디오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그런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동일하진 않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하이 밸런스랑 하이 어라우저이라고 써 있는데 뭐 둘 다 엄청 높지는 않고 베리언스가 다 있어요. 사실 뭐 20명밖에 안 되기도 해서 베리언스가 높을 수밖에 없긴 한데 보시면은 근데 또 보시면은 뭐 하이 밸런스랑 로우 어라우절인데 여기 V가 그 밸런스고 어라우절 A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두 개에서. 근데 또 보시면은 뭐 뉴트럴은 사실 이게 0에서 그러니까 한 가운데쯤에 있어야 뉴트럴인데 사실 얘는 A랑 V랑 다 낮은 그 중간값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여기서 말했을 때 결과가 그 DAF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말하는 그 라벨링이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개개인의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각각 좀 베리언스가 있으니까 뭐 비율을 봤더니 아, 이거 먼저 얘기해 드렸겠구나. 1에서 5까지 예를 들어 5단계의 그 흥분도랑 즐거움도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세 단계로만 이렇게 보려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4, 5 같은 경우는 하이라고 하고 1, 2 같은 경우는 로우 밸런스 그리고 3이면은 이제 뭐 중간 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밸런스랑 어라우저를 각각 이제 세 단계로만 구분을 해서 보려고 했고 이제 비율을 보니까 뭐 적당히 세 등분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뭐 하이 밸런스였던 뭐 경우가 뭐 42%고 로우 밸런스였던 경우가 26%라서 이제 기계학습에 이거를 가지고 쓰면 데이터 간의 임밸런스가 좀 일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거를 또 확인을 하고 그런 임밸런스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보는 게 뭐 F1 스코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도랑 재현율 가지고 나타낸 식이고 이거가 이제 낮아지면은 아무리 뭐 정확도나 재현율 이 두 개 중에 뭐 하나가 높아도 다른 하나가 낮으면 F1 스코어가 또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같이 기계학습에서 할 때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한다고 했고요. 그랬을 때 그 에프니얼스 데이터에서 이제 전처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밴드패스 필터하고 그다음에 각 채널 간의 신호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교화를 해줘서 모든 채널이 평균이 뭐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신호로 이제 바뀌도록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 서브젝트가 뭐 모션 아티팩트 노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외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보니까 또 제외되지가 않았더라고요, 논문에서. 그래서 그냥 그 머신러닝 쓰기 전에 얘네가 전처리를 좀 해가지고 그냥 이 연구자가 직접 이제
비교한 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만 거기서만 이제 이 세 서브젝트는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는 아마 그냥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확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에프니얼스 채널 보시면 굉장히 채널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를 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 그룹별로 이제 평균을 냈어요. 어떤 기준으로 평균을 냈냐면,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해서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프론탈 아이 영역이라고 이 구간은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하는 조직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채널들은 같이 신호를 이제 평균을 해가지고 영역별로 따로따로 이제 평균을 한 걸 가지고 신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그 영역별로 평균한 채널에서 이제 뭘 구하려고 했냐면 총 11가지 피처를 이 팀에서 선정을 했어요. 보시면은 60초의 비디오가 이제 60초 동안 그 신호를 재는데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첫 번째로는 이 앞에 30초를 나누고 두 번째는 그 뒤에 30초를 가지고 또 보고 세 번째는 이제 1분 전체 신호를 가지고 또 봤어요. 각각에서 이제 11가지의 피처를 각 이 3개의 블락에서 뽑았는데 보시면 이제 신호가 50% 올라가고 50% 내려가는 뭐라고 하지? 너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구하기도 하고 그 신호가 증가하는 그런 기울기,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많이 피처를 뽑으려고 하셨는지 또 이 구간을 또 6등분을 해가지고 각 6등분 신호의 평균값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총해서 11가지 있고 그리고 이제 에프니얼스 신호가 헤모글로빈 농도를 본다고 했는데 그 헤모글로빈 농도도 산화랑 비산화 헤모글로빈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가지고 다 각각 보고 10개의 브로드만 영역 ROI 해가지고 11가지 피처에서 피험자 한 명별로 660 특징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기 전에 연구자가 이제 그냥 자기가 먼저 확인을 했어요. 60초 동안에 산화 헤모글로빈이랑 비산화 헤모글로빈을 평균을 한 값을 가지고 흥분도랑 즐거움이랑 흥분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봤어요. 피험자별로 아까 뎁 라벨링 말고 이제 피험자가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자기가 이제 개개인으로 낸 그 감정 레벨 가지고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나 봤는데 산화 헤모글로빈은 이 PFC라는 게 브레인 영역 중 하나인데 전두엽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랑 이 라벨된 거랑 뭔가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있었다. 그런 거랑 프리모터 콜텍스랑 프론탈 아이 필드랑 이런 것도 이제 디옥시 헤모글로빈 신호랑 코릴레이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 DLPFC 같은 영역은 옥시랑 디옥시에서도 이제 네거티브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간단하게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지고 검증 방법은 포볼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피험자가 총 20명 있으면 그걸 4등분 해가지고 각각 네 피험자에서 이거 분류도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F1 스코어, 각각에 대해서 F1 스코어를 구해가지고 평균을 냈네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의 결론은 흥분도보다는 이제 밸런스에서
그 평균 그 F1 스코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F1 스코어가 이제 아까 그 정확도랑 프리시전이랑 리콜 그 대연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프리시전이랑 리콜 커브가 있는데 이게 둘 다 높아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절충을 찾아가지고 그 F1 스코어가 이제 가장 높은 경우를 이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더 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양암을 진단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났을 때 이제 정밀도 같은 경우는 뭐 그 상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90명이나 진단 그거를 했지만 사실 진짜 암인 경우는 9명 중에 1명밖에 진단을 못 해가지고 정밀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0.5가 되는데 리콜 그 재현율이는 또 엄청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F1 스코어는 또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계값을 두 번째 예제로 뭐 스팸 메일 분류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임계값을 어떻게 앞쪽으로 정하는지 뭐 뒤쪽으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밀도랑 재현율이 이제 조절이 되고,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F1 값을 뭔가 최적화해가지고 구하는 것도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그 라벨링은 안 쓰고 각각의 피험자가 그냥 그 비디오를 보고 느꼈던 감정 그 라벨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렸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뭐 원래 그 비디오가 의도한 그 즐거움도랑 흥분도를 가지고 또 그거를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로 놓고 해봤을 때는 사실 더 낮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결론은 이제 피험자들 개개인의 디퍼런스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요. 이제 어떤 영역과 어떤 뭐 피처가 제일 이펙트가 있었냐 하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FC 그 전두엽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두 가지 밸런스랑 어라우절에서 뭔가 이펙티브한 영역이었다, 이런 거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뭐 피처도 피처 셀렉션 그 기법을 가지고 뭐 15개 어떤 피처가 제일 이펙티브 했었냐 이런 것들까지 답을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밸런스랑 어라우절을 에프니얼스 신호를 가지고 분류를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값이 이전에 fMRI 연구에서 나왔던 결과랑 비슷하기 때문에 에프니얼스가 이 분류 정확도를 이제 높이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간단한 기계학습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구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기계학습 SVM이 아니라 딥러닝을 가지고 분류를 또 시도를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봤는데, 이제 에프니얼스 데이터셋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제 채널별로 공간 정보가 있고, 또 채널 하나에서는 또 시간별로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과 이제 연관이 있을까 하고 이제 이 연구자가 봤는데, CNN이 사실은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가장 적합하지만 이제 에프니얼스의 그 공간 정보를 이제 하나의 뭔가 이미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CNN을 이용해서 Fnews 데이터에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LSTM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뭔가 롱텀이랑 숏텀 데이터 그런 양상에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Fnews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CNN이랑 LSTM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컨볼루션 합성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더 차원을 뚫려나가서 마지막에 분류를 하는 그런 거고, LSTM은 RNN에서 더 이제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써봐야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이랑 LSTM 가지고 그 분류를 더 시도를 했고, 여기서 보려는 게 그 오분류된 데이터를 지우면은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봤다고는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이 사실 뭔가 충분히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공간적인 정보를 뭔가 이제 셔플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산화 헤모글로빈이랑 비산화 헤모글로빈을 각각 썼을 때랑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분류기에 넣었을 때 그 분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 밸런스, 그 즐거움도만 가지고 여기서는 시도를 해봤는데, 총 3가지 레벨로 나눠서 멀티클래스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명 피험자를 가지고 15개 비디오를 보여줬고, 그랬을 때 이제 샘플 수가 총 300개가 되어야 되는데, 뭐 중간에 더 못 버티고 못 들은 그런 피험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외가 돼서 294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분류 됐다는 게, 그 데프 데이터셋에서는 이거는 뭐 즐거움도가 엄청 높은 비디오야 했는데, 사실 피험자가 느꼈을 때는 하나도 안 즐겁다고 이제 1을 줘버린 거예요. 원래는 뭐 5쯤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공공 데이터셋에서 의도한 그 라벨이랑 피험자의 라벨이 엄청 차이가 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나는 이 이 영역들은 이제 다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공공 데이터셋에서 의도하는 그 라벨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 피험자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94 그 데이터에서 195개로 이런 식으로 더 제외를 했고, 그래서 총 데이터 수는 195에다 그 60초 그 데이터고, 그 샘플링 레이트, 그 Fnears의 데이터 샘플링 레이트가 10Hz여서 총 이런 10만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딥러닝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즐거움도가 이제 5단계로 나눠지는 거를 3그룹으로 합쳤고요. Fnears 채널이 총 52채널이 전부 그 이마 쪽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CNN 같은 데 넣고 하려면 2D 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2개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이 2개는 이제 제외를 하고 50채널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여기서 사용한 모델 구조인데요. 그 정규화한 인풋 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제 CNN이랑 LSTM을 이제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쓴 건지 아니면 CNN을 쓰고 그 다음에 LSTM에 넣고 이렇게 한 건지 사실 아직 이쪽에 지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구조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발표 때는 한번 비슷하게 해가지고 직접 써봤으면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설명만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폭 수는 뭐 100이고 러닝 레이트랑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그 과적합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더 공부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드랍아웃 프로버빌리티는 뭐 0.2 뭔가 그 노드를 넘어가는 그게 뭐 확률 같은 게 뭐 0.25보다 작으면 0으로 해가지고 버려버리고 그 위에만 살려가지고 보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옵티마이저는 이게 뭐 아담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옵티마이저라는 거가 이제 제가 아는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뭐 그 경사학원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더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담이라는 거가 생겼고 그거를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저도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도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구조를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요. 산화 헤모글로빈이랑 디옥시 헤모글로빈 50, 그 5x10, 5x10 행렬 가지고 이제 CNN 하고 그 다음에 그 LSTM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채널 오더가 그 뭐라고 해야 그 원래 있는 채널 그 데이터를 그냥 넣었을 때랑 그 행 자체를 뭔가 순서를 바꿨을 때랑 그 컬럼 열 부분을 바꿨을 때 이거 정확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봤는데 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왼쪽 채널이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뭐야지 왼쪽에서의 영향을 받아야 이제 뭔가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뭔가 셔플돼가지고 그런 정보가 다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정확도가 더 낮아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여기 디스커션에서 말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 헤모글로빈이랑 그 비산화 헤모글로빈 각각을 썼을 때랑 같이 썼을 때는 이제 보니까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쓰는 것이 더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LSTM이 사실 RNN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RNN에서 이제 그 타임 스텝이라고 층을 얼마큼 해가지고 그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할 것인가 이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임 스텝이라는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그 정확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제일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지를 또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t가 타임 스텝이 10일 때가 그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일 때 그 밸런스 레벨 예측 그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하이 밸런스 같은 경우는 86% 정도를 분류를 했고 뉴트럴은 뭐 75% 그리고 로우 밸런스 경우는 뭐 69% 정도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 하이 밸런스가 뭐 로우 밸런스보다 뭐 분류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정리를 하면은 이제 CNN이랑 LSTM을 두 개를 가지고 그 밸런스 레벨을 분류를 하는 시도를 해봤고 그랬을 때 이제 옥시랑 디옥시 그 산화랑 비산화 헤모글로빈 정보를 모두 썼을 때 정확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공간 정보랑 이제 시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썼을 때 그 감정 분류하는 거에 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내용이 더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챕터 2개 이후에는 좀 다른 실험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거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가지고 감정 예측을 어떻게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리뷰를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그 머신러닝 인 푸니얼스라는 제목으로 박사 졸업 논문을 쓰신 거를 가지고 저는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